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참 신기해요. 아베 총리는 그렇게 정치를 오래 했으면서도 삼권 분립도 모르죠. 우리 중학생보다도 못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꾸만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억지 논리를 펴고 있으니까요. 그 근본에는 아마도 일본 정치계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심각한 우경화,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세요. 방송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사고 소식 알려주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소식을 전해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제3지대 모색의 본격화를 알린 민주평화당 분당 사태, 김경진 의원과 인터뷰로 돌아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저희가 지난 수요일 정동영 대표와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민주평화당 결국 분당 수순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구체적인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김경진입니다. 네, 민주평화당 요즘 재미있는 현상도 벌어지고 좀 조용하지 않은데요. 비당권파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이 집단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원님 거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이제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들께서 탈당계를 작성을 해서 예. 유성엽 원내대표에게 이제 전부 전달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성엽 원내대표는 아마 이제 월요일 오전에 탈당계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예. 오늘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 토, 일 3일 정도 아마 마지막으로 정동영 대표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님들께서 예정된 대로 월요일 오전에 탈당을 하게 되면 저도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쯤 아마 연속해서 따라서 이렇게 이분들과 함께 탈당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대한정치연대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네. 김경진 의원님은 별도로 탈당을 그냥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될 때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대선 패배 이후에 바른미래당과 이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당내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이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민주평화당이 탄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당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너희들은 지역주의에 함몰된 정당이 아니냐. 예. 그래서 호남판 자민련이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소속된 정당의 어떤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신념을 펼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예. 지금 대한정치연대가 물론 이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당이 전국 규모의 또 이제 새로운 이상을 가진 어떤 중도 실형 정당을 꿈꾸고 있겠지만은 아직은 그 기대 수준에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무소속으로 이제 내년 선거에 출마해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정직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이제 어떤 국민들의 염원이 모아지는 그런 정당에 입당하는 것이 차라리 자연스러운 순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대한정치연대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유성엽 원내대표는 대한정치 소속하겠다는 분 10명 외에 김경진, 손금주, 이용호 이런 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비교섭단체로 등록할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제3지대 창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원내
그 교섭단체 등록에 관한 부분이고요. 예. 창당과는 이제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이 없는 문제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유성일 원내대표께서 가지고 계신 희망을 말씀하신 것 같고, 아직은 무슨 정식으로 그런 요청을 받지는 못했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교섭단체에 함께 하자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고민은 해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같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내년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데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국회 내부의 의사 일정을 조정하는데 어떤 참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큰 그렇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성애 원내대표는 뭐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을 영입해서 대표로 뭐 취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혹시 얘기되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근데 어차피 지금 그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이 대한정치연대분들은 네.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인적 구성과 몇몇만을 가지고는 내년 선거를 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의 전제하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외부 인사, 특히 비중 있는 외부 인사의 적극적인 영입이 결국 신당 창당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유성엽 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아마 좋은 인물을 찾아보고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은 필패다, 총선 필패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당을 새롭게 창당하거나 무소속으로 나가서 뛰시면은 그게 해결이 될는지 이게 좀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민주평화당이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지지 기반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었는데 상대적으로는 그 지지율 자체가 많이 하락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가서 이렇게 길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만 가지고 될까? 아니면 이거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가면 필패다라고 하는 인식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변화를 모색하는 거고요. 네. 근데 변화를 모색할 때 당연히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플러스 알파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신선하고 사회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새롭게 수혈해서 이제 영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될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민주당 또 자유한국당 이 두 정당에 대해서 그 어느 쪽도 지지하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두 정당을 신뢰할 수 없는 국민들의 비판의 지점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중도적이며 절차적으로는 타협을 지향하고 국가를 실용적이고 과학기술 분야로 이게 적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과 어떤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모이게 되면 네. 결국 국민들로부터 이 뭔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촉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점에 대한 비전, 임무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만이 아마 대한정치연대가 앞으로 이렇게 정당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내년 선거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느냐, 그 관건이 될 겁니다. 네. 대한정치연대가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주말에 극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정동영 대표와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지금 오전 8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유, 날이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그 배경에는 아마도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일본 정치계의 우경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우경화도 아니고 극우 집단 세력의 장기 집권 이게 바로 문제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일본은 총리부터 삼권 분립도 모르는 나라가 되었을까?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일본 정치계 상황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아베 내각이 어떤 극우 세력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로 지금 다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사실은 정치가의 성향은 물론 보수 진보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아베 내각의 강요의 구성원은 대략 전체 3분의 2 정도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게 될 일본의 우익의 산실이라고 얘기되는 총사령탑인 일본 회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본 회의 내각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도 있는 것이죠. 일본 회의라는 단체가 사실은 뭐 60년대부터 있었던 단체 아닌가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60년대부터는 아니고 60년대부터 있었던 것은 이제 종교 우익들이 있었고요. 네. 요게 이제 70년대에 있었던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80년대에 있었던 일본을 지키는 모임 이런 게 합쳐져서 예. 199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일본 회의가.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모여져서 세력화돼서 한 게 바로 아베 내각이 장기 집권하면서일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1997년에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시기도 대단히 의미심장하고요. 네. 아베 수상이 그때 이제 정치에 입문한 초년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년생이던 아베 수상을 훈육해서 역사 수정주의 포함해서 우리가 아는 우경화의 기수로서 그리고 네. 일본을 이끄는 수상으로서 키워낸 사실은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본 회의 그렇게 되는 거죠. 일본 회의가 아베를 키운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 회의의 영향력은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베 총리를 비롯한 극우 정치인들은 집안 부자 남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소다로 부총리도 집안이 상당하다는데 이 집안이 상당하다는 것의 의미가 정확히 뭡니까? 집안이 상당하다는 얘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세습 의원입니다. 아버지가 다 중의원의 의원이었고 그것도 그냥 보통의 의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관 정도 지낸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고요. 네. 거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집안 자체는 가령 아소타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선인 강제동원으로도 악명이 높은 아소탄광 후쿠오카에 있습니다만 아소탄광의 창업주와 연결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재벌가의 자식이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아베 신조 같은 경우에는 외할아버지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악명이 높은 키시노부스케라고 하는 A급 전범 용의자였습니다. 전범으로 소추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키시노부스케의 외손자가 되고요. 그다음 키시노부스케의 양자로 갔습니다만 사토가 양자로 갔던 사토의 사건은 형제로서 일본에 처음으로 수상이 되었던 집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제가 수상이 되었던 그 손자가 아베 신조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근데 참 이 피는 못 속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 또 플러스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현재 오늘의 일본의 극우 세력들을 만들어낸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일본 정치계도 늘 지금처럼 사실 극우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베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얘기가 잘 되는 쪽이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물론 자민당이 장기 집권해 온 건 맞지만 이게 제가 듣기로는 자민당 안에 있는 여러 계파 중에 특히 이 아베가 주장하는 계파가 좀 더 세게 극우적인 성향을 보여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던데 맞아요? 네, 그 말씀도 일부는 맞습니다. 네. 일본은 지금 현재 자민당은 물론 공명당과 연립 정권입니다만 네네. 만들어진 게 1955년이고요. 그때 일본의 일본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를 따서 자민당이 됐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자유민주당, 자민당은 사실은 어떤 정당이었냐면 일본이 이제 경제 부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강력한 일종의 이제 경제 개발 드라이버를 거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어떤 형태의 자민당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냐면 사실은 사회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에 가까운 형태로 오히려. 국가가 견인하는 경제개발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90년대까지 작동을 하다가 1993년에 자민당이 일단 무너지게 되고 정권을 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 있는 다양한 파벌 자체가 정치 제도의 변혁에 의해서 사실은 한 색깔을 갖는 쪽으로 수렴이 되게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하신 파벌의 부분은 55년에 정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양한 형태의 파벌, 거의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파벌부터 극우 보수까지를 망라하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반을 하고 있었던 거는 중선구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5명 내지 3명을 뽑는 정당이니까 다양한 파벌이 존재할 수, 그러니까 공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1993년에 일본이 소선거구제 지금 현재 비례대표제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수상이 가지고 있는 당 총재가 가지고 있는 공천권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파벌의 힘이 약해지게 되고 당 총재가 가지고 있는 당을 지배하는 힘 이런 것들에서 결정적으로 흐름을 탄 것이 바로 아베 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베가 이렇게 극우적인 성향으로 빠지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은 그럼 정확히 뭔데요? 아베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물론 아베 수상은 가끔씩 얘기를 하는 게 외할아버지였던 기시노부스키의 무릎에 앉아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일본의 안보 협정을 미국과의 안보 협정을 개정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미 헌법을 개정하고 싶은 게 외할아버지의 사실은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어서 한다라는 얘기를 선거운동 유세할 때마다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른바 일본의 보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시노부스키의 할아버지의 유언을 본인이 손자가 이어서 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출발부터 이미 보수화는 틀이 잡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90년대 이후에 일본 전체 사회 환경이 바뀌게 되고 정치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애국주의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됩니다.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사회의 보수화 무드와 맞춰서 아베 수상이 그런 것들을 더욱더 개헌으로 견인해 나가는 그러니까 보수의 완전한 기대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베가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물론 아베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주었는데 그 방향성이 국민들에게는 좋은 쪽으로 뭐 연결되었다. 그리고 특히 결과가 나왔다.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점도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정치 부분은 아닙니다만 경제적으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2012년에 아베 수상은 2기에 걸쳐서 하는데요. 2006년에 집권했을 때는 1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쓴잔을 마시면서 절취부심하고 2012년에 재집권하면서 지금 일본 역사에서 두 번째로 오랜 수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죠. 그랬을 때 제일 커다란 요인이 뭔가? 여기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이 20년 이상의 장기 불황에서 그나마 기업에 조금 더 이렇게 그 활기가 돌게 만들고 사람들도 월급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뭔가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무드 이런 것들이 아베 수상을 지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네, 아베노믹스 이제 좀 있으면은 오히려 버블 경제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는 걱정도 많이 있던데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기 전에 그러면 일본 아베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맥락하고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아베노믹스 자체는 분명히 그 재정을 확장하면서 돈을 많이 뿌리면서 이른바 인플레를 만드는 작업은 성공을 했는데 경제 자체의 구조를 기억해서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아베노믹스로 촉발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게 풀려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은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1990년대에 만들어졌던 이 일본 회의라고 하는 즉 여러 집단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니 일본 회의가 결국 아베를 떠받치고 있는 중심적인 힘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일본 회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우리가 판단해 보아야지만 현재 지금 아베의 행동이 이해가 될 것 같고 앞으로 방향성이 보일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일본 회의는 19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97년에 왜 중요한 시기냐 제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이른바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역모라는 모임이 만들어진 것도 97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무슨 얘기냐면 냉전이 해체되고 나서 동아시아 상황에서는 결국 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내셔널리즘이 발호할 것이다. 그럼 일본도 거기에 맞춰서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여기에 맞춰서 교과서 부분에서는 새 역모가 만들어지고 전체 보수운동을 우익운동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진 게 그 일본 회의거든요. 네. 근데 일본 회의는 성격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종교 우익입니다. 일본에는 아시다시피 신도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불교 종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자금과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일종의 이제 인적 동원에 대한 부분을 책임집니다. 그다음 또 하나 부분은 이른바 최고재판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2대 그 일본 회의의 대표가 되게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보수 우익의 단체에 회장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나마 일본의 파워 엘리트가 결집한 곳이 곧
일본 회의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자금력과 동원력과 그리고 명망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일본 회의라고 볼 수 있고 그 일본 회의가 사실은 아베를 비롯해서 뭐 여러 명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낙점한 사람이 아베 신조 수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티파티 같은 그런. 훨씬 더 강력합니다. 훨씬 더 강력한. 일본 회의는 일본에 47개 도덕위원회 있는데요. 거기에 전부 다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부에 있는 이른바 이제 지역에 있는 지방의원들. 네. 전체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전체 한 260명 정도면은 전체 의원의 과반 정도 가까운 인원을 일본 회의에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네트워크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의 의회와 지방의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바로 일본 의회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물론 어느 정도 이런 식의 힘이 국민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의식이 있거나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문을 가질 법도 한데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본 시민사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 변협회장 지내셨던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와 인터뷰했을 때도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언론이 아예 다르지도 않고 또 일본 사람들은 그냥 순동적으로 아베가 말하면 다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그냥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일본 회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은 역시 이제 일본에 살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피부 감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본 회의가 가지고 있는 건 일본 회의는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움직이고 지방의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일본에 관련된 서적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5년, 16년 정도입니다. 네. 즉 아베 수상이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른바 개헌 자체도 거의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 이렇게 위기감이 생기면서 일본에 대한 분석 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 일본에 있는 힘은 있었지만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조직이었다면 사실상 아베 수상이 중참위원회에서 3분의 1을 접근을 하게 되면 개헌이 거의 이제 현실적으로 발의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운동을 조직해야 되니까 일본 회의도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진보적인 양심적인 세력 쪽에서도 이게 뭔지 예.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일본의 정치 보수 우경화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민주주의 전체가 사실은 취약해지는 구조. 그렇네요. 예. 일본이 이른바 우리가 이제 그 금속 같은 부분들이 노쇠화 금속 피로라고 얘기하는데 네.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전후민주주의 전체가 일종의 피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거든. 그게 이제 강력한 지도자를 희망하게 되고 아베 수상처럼 어쨌든 외부에 대해서도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도 맨날 사죄만 하는 왠지 일본이 자기들이 잘못한 느낌보다는 그냥 속 시원하게 사이다 같이 얘기해주는 아베 수상이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자기들의 미래를 밝게 해줄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여지는 일본 전체의 보수 우경화는 곧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언론을 차단하는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시민들은 아베를 아버지로 보고 그냥 뭔가 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됐나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일본 극우 세력의 장기 집권이 결국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뭐 개헌을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이나 도쿄올림픽 끝나고 나면 좀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일본의 시민사회의 힘이 약하다. 그러면 네. 결국 우리가 연대해야 되는 것은 일본 시민사회에서 아베 수상이 아닌 다른 대안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네. 내정을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사회 연대를 활성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에 수출 규제는 물론 그 양국의 경제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항의되는 것은 일본 시민사회가 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연계된 일본의 정당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한국에서 조금 더 일본의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을 그리고 일본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가 네네. 장기적으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일본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남의 나라를 간섭할 수도 없고 남의 나라면 언론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도 없지만 결국 핵심은 일본 사람들이 진짜 자기네들 정부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또 게다가 실제 그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게 가장 문제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게끔 뭔가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그
그 국민 개인들 간의 개인적인 교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른바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보가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일본으로 넘어가고 일본 정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굳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더라도 관심사를 교환하고 하는 개인적인 작업이 곧 전체 집단을 바꾸는 작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의 환경에서 한일이 연대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고 이미 토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들을 쌓아나갈 것인가가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이고 동연히 일본도 그런 것들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냉정하게 일본 국민들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정문 한신대 일본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일본 주최 미인대회 불참을 선언한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를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문자 끝자리 번호 9761 쓰시는 분께서 1년 전에 유산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임신 6주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와이프랑 너무 신이 났지만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저희도 축하드립니다. 몸조심 잘하셔가지고 예쁘고 건강한 아기 태어나면 저희에게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문자가 와서 저도 기쁩니다. 한일 갈등이 절정에 달하면서 올해 미스 코리아들도 일본 기업이 주최하는 2019년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는 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 코리아 당선자 전원이 국제 미인 대회를 보이콧한 사례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의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 올해 미스 코리아 미에 당선된 신윤아 씨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9 미스 코리아 미 신윤아입니다. 네, 우선 미스 코리아 미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좀 보이는 라디오나 혹은 텔레비전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뭐 소개가 따로 필요 없겠지만 일단은 라디오니까 본인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 미스 코리아 미에 당선된 신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끝이에요? 네, 딱히 미스 코리아식 소개는 따로 없어서요. 그렇구나. 예. 그 일본 기업이 주최하는 국제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 개최되는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에 저희가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대회는 1960년도부터 개최가 됐는데요. 미스 유니버스 그리고 미스 월드 미스 어스 대회와 함께 세계 4대 미인 대회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대한민국 대표로는 미스 코리아 선 또는 이제 미 당선자가 출전을 해왔는데요. 네. 현재는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전 국민적으로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좋지 않은 이 시기에 저희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미스 코리아로서 참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 당선자 모두가 만장일치로 불참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국제 미인 대회를 단체로 보이콧하는 경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선자들끼리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시기도 했습니까? 일단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1957년부터 시작된 미스 코리아 대회 이후로 63년 역사상 이렇게 보이콧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전 국민적으로 이런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데 저희가 이 대회를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고민을 7명끼리 하다가 그래도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주최하는 그 미스 인터내셔널에는 미스 코리아 선이나 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를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본인은 국제대회 하나가 사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손해를 감수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물론 한국을 이렇게 대표해서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맞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착용하고 일본 문화 체험을 하게 되고요. 또 일본 관광지에 가서 일본 기업의 제품을 들고 여러 프로모션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것처럼 하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을 대표한다고 미스 코리아로서 가서 그에 반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이제 현대사회가 사실 국제대회 참가 말고도 세계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되게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요즘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페이스북처럼 그런 소통 창구가 많아진 만큼 저희가 국제대회 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콘텐츠들로 한국을 알리는 게 현대 미스코리아가 해야 될 역할이고 또 그것이 지금에는 국제대회 참가보다 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깨어있는 사고네요, 정말로. 네, 그래서 크게 아쉬움이 따로 엄청 많이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깨어있고 열린 사고로 애국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를 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9년도 미스 코리아 미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지난 3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 기억나실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방송금지 결정을 받아가지고요. 해당 회차가 정상 반영되지 못한다고 좀 되어 있는데 국민청원이 8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정상 방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죠. 네. 고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편 왜 결방된 겁니까? 원래 8월 3일 날 이 방송을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라는 부제를 달고 방송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 김성재의 여자친구 김모 씨가 지난 7월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해서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사실 이제 그 남부지법과 같은 경우에는 SBS 소재지이기도 하지만은 저도 역시 굉장히 많은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항상 가면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이 SBS 법무팀과 함께 와 있어요. 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른 것을 받았을 때 대부분 이제 뭐 내용 일부 수정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인용이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아예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방송을 못한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사실 저도 꼭 남부지법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사건을 몇 개 해봤는데 이렇게 통으로 그냥 아예 하지 말아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죠. 일부를 빼든지 조금 고치든지 이런 거는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얼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있었길래 이런가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작진이 어떤 입장, 특히 PD협회 측에서 성명 낸 것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네, 그 제작진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뭐 세게 붙어보자. 라는 이 생각을 밝혔고. 세게 붙어보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이 PD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뭐 제작진과 같은 입장이지만 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판사들이 이 판결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실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 프로그램이 다뤄볼 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이 PD협회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김성재 씨 동생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까지 올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김성재 씨 죽음이 충격이라는 얘기고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 미스테리 사망 당시의 미스테리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당시가 이제 굉장히 그 연예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폭풍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듀스였죠. 그렇죠. 이제 1995년 11월 19일 사건인데 96년 한 해 지나가지고요. 예. 96년 1월 1일에는 서지원 씨가 그 사망을 예. 이제 목숨을 끊었고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예. 또 이제 이 김광석 씨는 곧바로 5일 후인 96년 1월 6일 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가지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 초기에는 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곧바로 19일 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21일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네.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왔는데 네. 오른팔에 사망 전 3일 이내에 약물을 주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28개의 주사 바늘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김성재가 약물 투여 후 돌연 쇼크사했을 가능성을 두고 혈액과 피부 조직 등을 채취해서 정밀 검사를 의뢰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틸라타민이나 졸라제팜 그러니까 네. 이 성분은 졸레틸이라는 동물 마취제 성분이거든요. 이것이 동물용 수면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이 그 검출이 됐습니다.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친구 김모 씨가 구입을 한 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 졸레틸 50이라는 것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증거와 정황들이 이 여자친구였던 것을 네.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한데 이게 이제 1심에서는 이제 그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어졌는데 네. 갑작스럽게 2심에서 이것이 전면적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996년 11월 5일에 이제 2심이 선고가 내려졌는데 거의 1년 만에 내려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졸레틸 5ml 한 병은 작은 개 한 마리를 안락시킬 양으로 성인 남자가 이 정도 양에 사망했을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 김 씨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혼돈에 이르게 됐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나 아니면 다른 판결 그다음에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미스테리의 미스테리고 미스테리의 무덤이다. 라고 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하다 보면 1심의 판결하고 2심의 판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네. 유죄냐 무죄냐가.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어느 판결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부에서는 이제 김 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의혹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 판사분 같은 경우 2심 판사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가 친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 취재하면서도 알게 된 내용이지만 이렇게 치사량에 이르지 못하는 약물량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보다는 오히려 판사분이 이 핵심적으로 살펴봤던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과 관련돼서도 당시에 이제 고 김성재 씨가 장례식을 치를 때 썼던 사진이 제가 몸담고 있던 매체에서 그의 이제 솔로 복귀를 기념해 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촬영했던 사진을 이 영정 사진으로 썼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매니저 그러니까 제작사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김성재 사망 이후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삭발을 하고서 이 범인을 반드시 잡겠다 하면서 굉장히 충격 속에서 있었던 게 아직까지도 생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결론이 나게 되는 거고 이후에 이제 이름을 바꾸고 뭐 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김성재라는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김 씨가 주목을 받으면서 약간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항상 이제 의혹의 중심에 서 있게 됐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상당히 열심히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봤다. 그러니까 실제 어쩌면 만약에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 한다면 그거는
초동 수사나 검찰 수사 가지고 미진해서 그랬을 가능성을 사실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게 제가 보기엔 고유정 씨 사건하고 조금 갑자기 연관이 좀 돼버리는데요. 상당히 뭐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경찰에서 초기 수사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초기에 먼저 결론을 내리잖아요. 쇼쿠사라는 부분인데 네. 이때 이제 김성재 씨가 묵고 있던 서대문구의 초호화 호텔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레지던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약 80평 이상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미국에서 온 백댄서, 그다음에 한국의 백댄서, 그다음에 여기서 거론이 살았죠. 되고 있는 김모 씨 함께 있었는데 사건 이틀 만에 이제 미국인 백댄서 같은 경우에는 종결되었다는 생각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증언 부분들을 확보하지를 못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28개의 이 주사바늘 자국과 같은 경우에 이 치대를 재학 중이던 김모 씨가 만약에 이 김성재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구체적인 의도성이 있었다면은 과연 그렇게 실수나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정맥에 이제 집중이 돼 있었긴 하지만 그렇게 놓았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네. 게 또 이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타 씨가 사생활이 논란이 돼서 좀 시끄러웠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강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금 한 3명의 여자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레이싱 모델 출신 여성이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이 사진을 본 아나운서 한 분이 네. 그때 당시에 내가 목격을 했었던 거라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하면서 또 이제 사과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강타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에서 하차하고 복귀 콘서트도 역시 취소를 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진 사건입니다. 스타와 사생활 그리고 팬의 상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함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조국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사법개혁할 유일한 사람이다. 역대 민정수석 중에서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고 전해지는 조국 교수에 대해서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들어봤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